자, 오늘부터 문제집을 공부합니다. 일단 그 문제집을 들어가는데요. 주의할 점은 문제집은 민법은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느 문제집이나 내용은 왜 그러냐 하면은 민법은 그 문제집을 만들 때 저자가 문제를 만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면 오류가 생겨요. 옛날에 전에 우리 옛날에 이제 저희 대학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문제은행 갑자기 법제처에서 문제은행을 만든다고 한 문제 만들면 7만 원 준다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아르바이트로 문제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대학원생한테 어떻게요? 나눠주고 풀어보고 뭐 이랬는데 이 양반이 문제를 한 7문제 만들면 한 5문제가 복수 정답 내지는 오류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한 3, 4일 하시다가 마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은 민법은 공인중개사 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뭐 법무사, 뭐 사법시험, 변리사, 공인노무사, 뭐 주택관리사, 뭐 행정사, 뭐 안 보는 시험이 없죠, 그죠? 그래서 민법 강사 제일 많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매년 다량의 양질의 문제들이 기출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난이도와 부합한다면 그거를 골라가지고 문제집을 보통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집이 공교롭게도 거의 내용이 뭐죠? 똑같으니까 어떤 문제집이 좋다더라, 어떤 일이 나쁘더라 이런 거 없으니까 요 문제집 한 것만 어떻게 해요? 몇 번씩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의심하시거나 아이씨 이게 아닌 거 아니 이러지 마시고 그죠? 하나를 선택해서 끝까지 뭐죠? 반복해서 내 거로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건데요. 이 페이지에서 총솔이 나옵니다. 이 총솔에 관한 부분은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한 10년 동안 한 문제 나왔어요. 10년 동안. 작년에는 한 문제 안 나왔고 재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왜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냐면 앞에 있으니까 막 열심히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앞에 뭐 원시치득이지 뭐니 막 딸딸딸딸 외운다고. 근데 노력에 비해서 별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쭉 보자 말이죠. 1번 권리 변동의 모습이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이른바 권리의 상대적 취득이다. X죠. 취득 시효로 하게 되면 민법 규정에 따라서 뭘 하게 돼요? 원시 취득하는 거죠. 2번 상속으로 인한 권리 취득은 특정 승계이다. X죠. 포괄 승계죠. 다시 말하면 피상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한꺼번에 넘어오니까 포괄 승계고 3번 저당권의 취득이 이른바 권리의 이전적 취득이다. X죠. 설정적 승계, 설정적 취득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을 저당권을 설정해 주더라도 구권리자의 권리는 뭐 되지 않죠? 손해배상을 구권리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으니까요. 4번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배상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하고 따라서 이른바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 맞는 질문이죠. 5번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 절대적 소멸이 아니라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가 되죠? 상대적 소멸이죠. 2번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첨부 등은 다 뭐죠? 원시 취득이죠. 2번 매매를 인하여 전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전소유자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니까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주체 변경은 결국은 권리 이전적 승계와 같은 얘기고요. 4번 상속의 경우 피상속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선택적으로 승계된다. X죠.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꺼번에 넘어갑니다. 답은 4번이죠. 5번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한 권리의 설정적 승계다. 맞죠? 제한물권이 설정되더라도 구권리자의 권리가 뭐 되진 않죠? 소멸하진 않죠. 그 다음에 3번 다음 중 원시 취득만을 모아놓은 것은 기억, 취득시효, 니은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원시취득이고, 전세권 설정 상속, 요거는 뭐죠? 원시취득이 아니고요. 부합, 혼합 가공도요, 민법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인정되는 거니까 누구한테 권리를 넘겨받는 것이 아니니까 원시취득으로 평가되고요. B번, 사인증여는 승계취득이고, C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도 뭐죠? 승계취득이고요. 매매로 인한 채권취득, 이거는 뭐죠? 원시취득이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을 하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새롭게 생기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것도 뭐가 돼요? 원시취득이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4번 해가지고 4번부터 이제 설명드릴 게 나오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앞에 나오는 것 중에서 확실하게 정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적법행위 부분입니다. 인간이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법에 반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는데, 이 적법행위가 두 가지로 나뉘죠. 법률행위라는 것하고 준법률행위라는 것으로 나뉘고요. 실제로 이 부분은 이제 민법의 기초이기도 하고 민법의 시작이기도 하고 시험 문제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편입니다.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면 이걸 우리가 법률행위라고 하고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뭐죠?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 의사표시란 의사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인데, 이 의사를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 바라는 바라고 하죠. 따라서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이 뭐죠? 의사표시고, 요게 들어있으면 법률행위, 없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참 이쁘십니다. 이거는 의사표시가 아니죠.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죠. 날씨가 참 덥습니다. 이것도 뭐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죠. 저와 아이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거는 뭐죠? 의사표시죠. 집을 저에게 파시겠습니까? 이것도 뭐죠? 의사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느냐?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커피 먹기를 원하면 둘이 뭐 먹죠? 커피를 먹고요. 결혼하기를 원하면 뭐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기를 원하면 뭐죠? 집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말하고, 효과는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들어있지를 않아요. 따라서 준법률행위 자체는 효과를 결정해 줄 만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준법의 효과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가 뭐죠? 준법률행위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런 거죠. 그럼 뭐가 준법률행위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다. 이거 외우시는 거죠. 그럼 의사의 통지가 뭐가 있느냐? 각종 최고와 거절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최고예요. 출제 경향이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뭔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상한 예는 잘 안 내요. 낼 때. 뭘 내냐면 우리가 공부하면서 수백 번 보게 되는 일반적인 걸 내고요. 최고라는 말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최고에 대해서 아주 쉬운 문제를 잘 냅니다. 최고라는 말은 뭐죠? 독촉, 촉구라는 말이고, 의사표시가 아니라 의사의 통지고요. 법적 성격은 뭐죠? 준법률행위고, 따라서 최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가 뭐냐?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관념의 통지고요.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관념의 통지가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분 더럽다, 기분이 좋다. 물론 이것도 의사표시가 아니고 감정의 표시고 뭐가 돼요? 준법률이게 되는데 이런 건 시험에 안 내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준법률행위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준법률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인간의 행위의 99% 가까이는 대부분이 다 뭐죠? 사실행위죠. 뭐 이빨을 닦는다, 머리를 감는다. 그런 행위 속에는 의사표시가 없기 때문에 뭐가 되죠? 준법률행위고, 물론 머리 감는 건 의사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도 감정의 표시도 아니니까 뭐로 오는 거죠? 사실행위로 들어오게 된다. 여기 첫 번째 이거 정리하려는 거죠. 교재 보시면 4번 다음 중 성격 같은 법률 사실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고, 니은번 최고도 뭐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고, 디귿번 최고도 뭐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은 뭐죠? 의사의 통지고, 리을번 사원충의 소집 통지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관념의 통지고요. 미음번 공탁의 통지도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죠? 관념의 통지고, 비읍번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도 뭐죠?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럼 결국은 기억, 니은, 디귿이 같고 리을, 미음, 비읍이 같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리을, 미음, 비읍은 없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권 양도의 통지가 관념의 통지는 이해되시죠? 채권 양도의 승낙도 뭐죠? 관념의 통지예요. 잘 내지는 않는데 관념의 통지 중에 중요할 게 뭐냐면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라는 거. 그 다음에 채권 양도의 승낙도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라는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원래 승낙이나 승인은 뭐죠? 의사표시죠. 청약에 대한 답장이 좋다, 내가 네 집 사겠다라는 승낙은 뭐예요? 의사표시인데 얘네들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해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채무는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채무를 이행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채무 승인이라는 말은 채무를 이행하겠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오래간만에 동창회 갔더니 제 친구가 저한테 돈 갚으래요. 뭐 이 자식아, 네가 인마 2년 전에 나한테 급하다고 300만 원 빌려갔잖아. 대판 쌓여서 기억이 안 나서. 그래가지고 싸우고 나서 집에 와서 누워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자식 말이 맞아요. 전화한 거죠. 미안하다. 내가 돈 빌린 거 맞네. 이게 뭐죠? 채무 승인이에요. 따라서 채무 승인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로 이해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채무 승인이라는 것은 채무를 이행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뭐죠? 알려주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이해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이해해요. 채권 양도의 승낙인데요. 채권을 양도하고자 할 때 채무자로부터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런 뜻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을이 자신의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자 해요. 그럴 때 갑한테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승낙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채무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요. 을한테 갚을 돈 누구한테 갚으면 돼요? 병한테 갚으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을과 병끼리만 양도하면 갑은 아직도 채권자가 을이라고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채권을 양도했다는 사실을 갑에게 뭘 알려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채권 양도의 통지인 거죠. 갑은 그래 좋다 또는 하지 마라 라고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만
통지받았다는 사실을 다시 을에게 병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채권양도의 승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승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원래는 뭐가 아니에요? 승낙이 아니라 통지를 받았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로 의합니까? 관념의 통지로 의한다는 거 주의하시 바래요. 뭐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외워도 돼요. 이거는 채무승인 채권 양도의 승낙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 다음에 5번이죠. 갑과 을이 갑소의 토지를 2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요. 적지 마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런 문제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우리 집 살래 청약이라는 의사를 표시했고요.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라는 승낙이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매매라는 뭐죠? 계약이 체결되고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갑은 을에게 뭘 해주죠? 이전 등기를 해주죠. 여기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법률 효과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 등기를 했냐면 매매라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죠. 이거 우리가 뭐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계약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부자 청약, 승낙이라는 의사표시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별적인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을 만들고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게 되면 일정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시험에 안 냅니다. 이거는 뭐죠? 이론적인 거기 때문에 내질 않아요. 자, 1번 보시면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 요건이다. 계약은 뭐죠? 법률 요건이죠. 2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는 법률 효과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해 주는 것은 뭐죠? 법률 효과죠. 3번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이다. X죠. 이거는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를 구성하고 있는 뭐죠? 법률 사실이지. 이 의사표시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법률 행위인 것은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갑이 을에 대해 가지는 대여권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을에게 통지하는 것은 법률 사실이고요. 대표적인 뭐죠? 관념의 통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5번 갑이 을에 대해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 이걸 우리가 뭐죠? 채고라고 하죠. 채고는 뭐죠? 법률행위가 아니라 준법률행위니까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6번입니다. 준법률행위가 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준법률행위라는 말이 뭐예요?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라는 얘기죠. 법률행위하고 어떻게 비슷한 행위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를 법률적 행위라고도 합니다. 법률적 행위라는 말은 법률행위와 뭐죠? 유사하다 이런 뜻이죠. 2번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이미 정하여진 법률 효과의 발생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와 단순한 사실행위로 구별된다. 준법률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맞는 질문이죠. 3번 준법률은 대개 이미 발생해 있는 법률관계 편승하며 또한 이와 결합하여 행해진다.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맞고요. 4번 준법률행위는 법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X예요. 자, 우리가 민법은요 자유롭게 유추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이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형법은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유추 적용 같은 건 절대로 안 돼. 그렇지만 민법은 형법과 달리 자유롭게 유추 적용될 수 있고요. 유추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지문처럼 유추 적용될 수 없다는 무조건 X예요.
왜요? 모든 부분이 당연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유추 적용될 수 있으니까. 또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뭐예요? 오해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 민법은 자유롭게 유추 적용 내지는 유추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고 더더군다나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유사행위니까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이 당연히 적용이 되겠죠. 5번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맞나요? 자, 이게 뭐죠? 사실행위에 들어가서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사실행위니까. 결국 준법률행위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나머지 개념이고 따라서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7번입니다.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반견은 순수 사실행위가 아니고 뭐죠? 혼합 사실행위인데 의미 없고요. 2번 선이 악이 의사적 용태인가요? 선의가 뭐죠? 모르고 있는 정신 상태.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신. 의사적 용태 맞는 것 같은데. 8번 채무 변제 사무 관리. 저는 이거 잘 모르겠네. 선약에는 뭐죠? 관전 용태네, 그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3번. 답은 뭐죠? 3번인데 틀렸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고 이거 의미 없는 거고. 4번.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뭐죠? 채무 승인은 뭐죠? 관념의 통지고. 5번. 수중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여자의 용서의 의사표시는 뭐죠? 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관념의 통지 맞는데? 7번. 죄송합니다. 그죠? 교재가 맞습니다. 그죠? 채무 승인은 일반적으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뭐죠? 관념의 통지지만, 시효 완성 후에 채무 승인은 뭐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돈 갚을 필요 없죠? 그죠?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면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채무 승인은 뭐죠? 돈 갚겠다는 뜻이고요. 따라서 이것은 소멸시효의 폭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고 단독행위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용서는 감정의 표시죠. 답은 뭐죠? 3번이긴 한데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갑자기 얼굴에서 막 땀이 나는데 의미 없는 겁니다. 2장 법률행위 및 법률행위 요건이 나오고 있죠. 자, 1번 보시면 다음 중 법률행위 관하여 틀린 설명은 우리 1번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입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를 알으려면 민법을 외워야 되나요?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의미 없고.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뭐죠? 유효해야 되고요. 3번의 의미가 있죠. 법률행위가 준법률의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맞죠? 왜냐하면 법률행위는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되고 준법률행위는 무엇에 의해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효과가 결정되니까요. 4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의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행위도 있다.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혼인이죠. 나와 결혼해 줄래? 응, 할게. 그렇다고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부부가 되려면 결혼하자 좋다라는 의사표시 위에 혼인신고라는 뭐까지 있어야 돼요? 사실행위까지 있어야 비로소 결혼이 부부가 되는 거니까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지 법률행위가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죠. 5번 법률행위는 물론 사적 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2번입니다.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사적 자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이다. 맞겠죠? 1번 법률 행위는 의사 표시를 요소로 하나 의사 표시 자체가 법률 행위인 것은 아니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고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의사 표시는 뭐죠? 법률 사실입니다. 3번 법률 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까지 맞는데 법률적 행위라고 한다. X죠. 법률적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죠? 준법률 행위를 말합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등을 들 수 있고요. 5번 계약은 청약과 승낙과 같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성립하는 그런데 이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뭐죠? 법률 사실이라고 하죠. 일단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자, 의사표시가 있으면 뭐죠?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의사표시가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뭐죠? 단독행위라고 하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구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요.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뭐죠?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가끔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계약인 것은,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은근히 시험에 잘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외우고 가서 그러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죠?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의미고요. 계약은 의사표시가 두 개 있어야 성립한다는 말은 계약은 승낙을 얻어야지만 성립하는 뭐죠? 법률행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중 단독행위인 것은 그러면 절대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걸 상기해서 푸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함정으로 빠져요. 그때는 5개의 지문 중에서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를 따져보시는 거야 돼. 다음 중 계약인 것은 이렇게 물어보면은 5개 지문 중에서 뭘 찾는 거죠?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을 찾으면 문제가 풀리는데 뭐를 외운 걸 찾으면 반드시 뭐 하게 되세요?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조심하시고요. 외워야 될 것은 뭐냐면 증여는 뭐죠? 계약이다. 증여는 계약이다. 왜요? 증여는 왠지 꽁꾸러 주는 거니까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증여는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뭐죠? 계약이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과거에 다음 중 계약인 것은 해가지고 문제가 나와서 답이 뭐가 된 적이 있냐면 합의해지가 된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왜요? 해지는 단독행위 이렇게 외웠으니까. 근데 합의해지라는 말은 결국은 상대방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승낙을 얻어서 해지한다는 얘기니까 단독행위가 아니라 뭐죠?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뭐가 나오냐면 다음 중 계약인 것은 해가지고 일방 예약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렸죠. 왜요? 매매 일방 예약이죠. 왜요? 일방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이 생기는데 예약 완결권이 이렇게 생기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예약을 한 후의 문제고 예약하려면 상대방으로부터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되죠. 그죠? 따라서 일방 예약이든 예약은 뭐가 되죠? 승낙이 있어야 성립하는 뭐죠? 계약입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헷갈리게 나오니까 승낙을 받아야 성립하는 것은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뭐죠? 단독행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들은 뭐 설명 안 드릴 건데 단독행위와 계약의 특징인데 첫째,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죠. 왜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고요.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못합니다.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따라서 단독행위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또 계약은 조건도 붙일 수 있고 기한도 붙일 수 있습니다. 왜요?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뭐 할 수 없죠? 붙일 수가 없다는 것까지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자,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법률관계가 아닌 것이 나와요. 이것도 참 힘든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것도 진짜 28회 시험 보면서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28번 시험 보면서 먼저 한 번 나왔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건데요. 정리해드리면 그래도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뭐죠? 생활관계라고 하고요. 이러한 생활관계를 뜯어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있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이나 종교,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뭐라냐면 인간관계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법률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의무가 뭐냐면요. 의무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을 우리가 의무라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법률관계는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이행하지 않는다면 뭐가 따라요? 법적 제재가 따르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에 의해서 규율되는 인간관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 오늘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발에 태워다 드기로 했어요. 그러면 법률관계인가요? 인간관계인가요? 인간관계죠. 따라서 급한 일이 생기면 오늘은 안 되겠어 개똥이 엄마 그냥 버스 타고 가 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렸어요. 이번 달까지 갚기로 했어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만약에 못 갚는다면 뭐가 따릅니까? 법적 제재가 따르는 거죠. 따라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는 뭐죠? 법률관계고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보자고요. 다음 중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1번 방 하나를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거는 뭐죠? 사용대차죠. 이거는 뭐죠? 법률관계입니다. 했으면 뭐죠? 반드시 줘야 되고 민법 시험을 대신 쳐주고 사례금을 받기로 했다. 이거 법률관계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무효인 법률관계죠. 그죠? 무효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문제가 법률관계가 아닌 걸 찾으라고 하는데 뭘 따지고 있으면 안 돼요?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무효인 법률관계고 그 다음에 채무 대신 자신의 소유 컴퓨터를 주기로 했다. 대물변제죠? 뭐죠? 법률관계고 학교에 같이 가기 위해 버스 쪽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건 뭐죠? 인간관계죠.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채권을 면제한다. 이것도 뭐죠? 법률관계가 됩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을 뭐죠?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 뭐죠? 법률 사실이고 2번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에 따라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의사표시가 필요한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 요건과 구별된다.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필요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거죠.
3번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한 채무 이행을 청구했어요.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뭐죠? 채고죠. 채고니까 뭐죠? 의사의 통지 준법률행위고 청구하거나 이러한 청구 이행을 변제하는 거. 변제하는 건 뭐죠? 사실행위죠. 돈 주는 거죠. 사실행위니까 준법률행위고 따라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 구별되나 법률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 중 규정은 일부 준법률 유추행위일 수 있다. 물론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5번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므로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X입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는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고요. 따라서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죠. 5번 문제. 다음 설명 틀린 것은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뭐죠? 의사표시. 그죠? 법률 사실이고요. 2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 되는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단독행위가 그렇고요. 3번 위법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X죠. 위법행위하면 뭐가 떠오르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이 떠오르시고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죠. 4번 단독행위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계약은 자유고요. 5번 단독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고요. 계약은 뭐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6번이 나오죠.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법률행위를요. 그 효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채권행위라는 것하고 처분행위라는 것으로 나뉩니다. 채권행위라는 말은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하고요. 같은 말은 뭐죠? 의무, 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채권이 발생하는 행위가 뭐죠? 채권행위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는 뭐가 발생하죠? 채무가 발생하니까 의무가 발생하니까 채권행위와 의무부담행위는 뭐죠?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매매 계약을 했다, 교환 계약을 했다, 뭐 소비 대차 계약을 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죠? 채권행위죠.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기죠? 채권이 생기고요. 갑도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채권이 생기니까 매매 계약은 뭘 발생하죠? 채권을 발생시키니까 채권행위고 의무부담행위고요. 소비대차가 뭐죠? 돈 빌려주는 거죠. 그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생겨요? 채권이 생기니까 이런 소비대차, 돈을 빌려주는 행위도 뭐죠? 채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처분행위가 다시 둘로 나뉘어요. 물권행위라는 것하고 준물권행위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가 물권행위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에 준한다는 얘기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물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준물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럼 물권행위가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전 등기가 떠오르겠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이 을에게 뭐죠? 넘어가니까 물권이 변동되니까 이전 등기는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은 뭐죠? 채권행위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뭐가 생겨요? 저당권 등이 발생하니까 이런 것들은 뭐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는데 요 채권을 병에게 뭐 했어요? 양도를 했어요. 그러면 채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채권이 을에서 병으로 뭐죠? 변동됐죠. 다시 말하면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물권 이해의 권리가 뭐죠? 변동되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준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분위기도 해요. 그럼 문제 보죠. 다음 중 처분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처분행위가 아니면 뭘 찾으라고요? 채권행위를 찾으라는 얘기죠. 1번 부동산 매매 계약은 뭘 말합니까? 채권행위가 되겠죠. 2번 저당권 설정인데 뒤에 뭐가 빠지는 거죠? 설정 등기가 빠지는 거죠. 물권행위고. 그 다음에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뭐죠? 준물권행위고. 채무를 면제하면 채권이 소멸되죠. 채무를 뭐죠? 변제한다. 그럼 뭐가 소멸돼요? 채권이 뭐죠? 소멸되죠. 그러면 물권이 아닌 채권이 뭐죠? 변동되는 거니까 채무 변제는 뭐죠? 준물권행위고. 5번 건물을 파괴되면 뭐가 소멸됩니까? 물권이 소멸되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물권행위가 되겠죠. 7번 처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하는 거다. 그죠?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라면 뭐 끝. 더 이상 할 게 없죠. 2번 형성권 행사 등의 처분행위 관하에는 법정주의가 적용된다. 형성권이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형성권이면 또 무엇과 매치가 됩니까? 단독행위와 매치가 되죠. 단독행위는 뭐라고요? 법정주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죠. 3번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는 처분행위다.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러죠? 처분행위라고 하고요. 4번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맞죠? 예를 들어가지고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계약은 유효하죠. 타인 소유물의 매매는 유효하죠. 남의 물건은 팔아먹을 수는 없죠.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의 매매는 뭐죠? 유효한 겁니다. 근데 처분권도 없으면서 서를 이주해서 이전 등기했어요. 그 등기는 뭐죠? 무효죠. 따라서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뭐죠? 맞는 질문이죠.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 매매를 요로 집어넣지 마시라고요. 그죠? 매매는 여기서 말하는 뭐가 아니에요? 처분행위가 아닌 거죠. 이게 좀 약간 뒤에서 물권법에서는 매매, 저당권 설정, 처분행위가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처분행위란 물권을 변동시키는 뭐죠? 물권행위와 물권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뭐죠? 준물권행위를 말하기 때문에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라면 남의 물건을 서를 위조해서 뭐죠? 이전 등기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류를 위조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당연히 뭐죠? 무효입니다. 5번 모든 처분행위 관하에는 공시원칙이 적용된다. X죠. 처분행위 중에서 공시원칙이 적용되는 거는 뭐죠? 물권행위. 물권이 변동될 때 공시원칙이 적용되는 거죠. 8번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답은 5번인데 이거는 가입표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9번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뭘 찾으라는 얘기죠? 계약을 찾으라는 얘기고 계약을 찾을 때 뭘요? 승낙을 얻어야 되는 걸 찾으면 되니까 1번 합의해지가 뭐죠? 계약이다. 잠깐 말씀드렸죠? 넘겨보셔가지고 10번입니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죠. D번 대리권 수요도 뭐죠? 의사표시고. D급번 부당이득은 의사표시 아니죠. 이 사건이고. 1번 무행의 추인도 뭐죠? 의사표시죠. 답은 뭐죠? 2번이고. 미음번 추인의 거절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의사의 통지죠. 그죠? 그 다음에 비읍번 대리권 수요의 표시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관념의 통지죠. 답은 뭐죠? 2번이죠. 11번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일단 답은 뭐죠? 3번이죠. 수권행위죠. 자, 우리가 대대에서 배우겠지만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다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나네, 그죠? 그래서 왜 수권행위가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 있고요. 답은 3번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것들이니까 다 뭐죠? 계약이 되는 거죠. 12번입니다.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도 시험에 가끔 내요. 일단 성립 요건은 세 가지죠. 당사자, 의사표시, 목적. 일반적 성립 요건이라고 하고요.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립 요건 하면 요물계약이란 말이 팍 떠올라야 된다. 그래서 교재에 문제가 없는데 성립 요건 하면 뭐죠? 요물계약. 요물계약 하면 뭐죠? 성립 요건이죠.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말은 뭐냐면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이 뭐죠? 요물계약이죠. 그럼 요물계약이 뭐냐?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계약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 따라서 계약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요건. 보증금 계약은 뭐죠? 요물계약. 보증금의 지급은 뭐죠? 성립요건. 또 뭐가 있죠? 대물변제. 이것도 뭐죠? 요물계약. 따라서 대물변제 계약 후 재산권 이전은 뭐죠? 성립요건이고 지정된 행위를 완성해야 성립하는 현상광고도 뭐죠? 요물계약. 따라서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도 뭐죠? 성립요건이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효요건, 효력요건에 대해서는 첫째, 당사자에게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안 내고요. 또 의사표시에 관해서 의사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의사표시에서 따로 공부해야 되고요. 또 세 번째, 목적이 있고 이것이 유효하게에서는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이것도 뭐죠? 대단히 중요하지만 다음 시간에 따로 정리해야 돼요. 그럼 효력의 요건과 관련돼서 떠올려야 될 내용이 뭐죠? 유동적 무효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적으로는 효력 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떠올라야 됩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란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유동적 무효니까요.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다 뭐예요? 유효요건이고 여기서는 시험을 가끔 내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유동적 무효고요.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거래에 대한 허가는 유효하기 위한 뭐죠?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도 유동적 무효죠. 왜냐하면 정지조건은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정지조건은 유동적 무효고 조건 성취는 뭐죠? 효력 요건이 되는 거죠. 또 시기부 법률행위죠. 시기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일단 지금은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지만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니까 이것도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기한의 도래는 뭐죠? 효력 요건인 거죠. 여기서 따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우리 판례 따른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에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효력 요건이 아니라는 거 꼭 따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잘 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얘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없으면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못해요. 그렇지만 매매 자체가 뭐인 건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죠. 유효이긴 한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못할 뿐이니까 유동적 무효도 아니고 무엇도 아닙니까? 효력 요건도 아니니까 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한데
성립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요물계약이. 효력요건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유동적 무효가 떠오르는데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뭐가 아닙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는 점 조심하셔야 됩니다. 12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와 성립요건과 관련이 없는 것은 1번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있어야 되니까 매도인과 매수인이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법률 성립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청약이 있어야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매매계약이 성립되려면 목적이 뭐예요? 존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강행복귀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성립요건이 아니라 뭐죠? 효력요건이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법률 목적물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이 뭐냐면 3번과 5번이 뭐죠? 같은 말 같고 틀린 거 같죠? 뭐가 문제? 목적마과 목적물은 다른 말인 거죠.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는데 을과 만나서 매매계약을 했어요. 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A라는 건물이겠죠. 갑의 목적은요. 돈 받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률의 목적은 목적물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목적과 목적물은 뭐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갑에게 목적이 존재해야 된다. 맞아요. 목적이 있어야 법률행위는 뭐가 돼요? 성립되는 거니까. 근데 목적물은 없어도 돼요. 다시 말하면 현재 집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은 어떻게 해요? 가능한 거니까 5번 목적물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질문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목적과 목적물을 뭐 하지 마세요? 동일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1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